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괜찮아 문장편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피차 시간을 조금 아낍시다. OT를 보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과연 내가 이 괜문을 듣는 게 맞을까? 혹은 뭐 믿어봐 문장편을 듣는 게 맞을까? 혹은 괜찮아 문장편을 듣는 게 맞을까? 시작해를 듣는 게 맞을까? 이게 고민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다른 것보다 괜찮아 문장편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믿어봐 문장편으로 바로 가도 될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장 5개를 제가 띄워드려보겠습니다. 이 5개의 문장을 보시고 네가 한 큐의 의미 이해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말로 끊어가지고 뭐 단어의 뜻들을 조합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이해가 완벽하게 되시면 이 수업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다음 문장을 5개를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네가 실제로 이 문장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작. 괜찮나요? 오케이. 자, 여기는 이 문장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실제로 이 괜찮아 문장편에서 중후반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네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OT를 시작하면서부터 요것도 먼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이 중에 뭐 많게는 5개, 적게는 1~2개 정도의 문장은 좀 이해가 좀 힘들다, 구조 파악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그래서 괜찮은 문장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좀 하신 친구들일 테니까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수준의 문장까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장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죠. 그죠? 강좌 제목이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문장 읽는 법을 알려줄게 라는 강좌잖아요. 그죠? 저 말 그대로 문장 읽는 법을 알려주는 강좌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장 읽는 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합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눈. 소위 이제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눈. 여기에 추가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수능에서 꼭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어법적인 부분까지도 챙겨 드릴 겁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수업이 지향하는 바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당연히 구문과 거기에 따른 문장의 이해 방점이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2024학년도 괜찮아 문장편 OT라고 제가 띄워놨잖아요.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좀 다릅니다. 교재가 전면적으로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매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 버전의 책을 사놓고 수업을 다 못 들었는데 2024학년 걸로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3학년도 버전으로 2024학년도 수업을 듣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초반에 한 1강 정도 괜찮지 않나 하다가 2강부터는 책 완전 다르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2023학년도 버전으로 수업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3학년도 버전 책이 있는데 뭔가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버전 강좌를 들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회사에서 강좌를 안 닫으니까 그걸로 보시는 게 맞고, 혹시나 작년 버전 강좌를 들을까 올해 버전 강좌를 들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망설임 없이 올해 24학년도 강좌를 2024학년도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좌가 개정이 됐느냐? 첫 번째, 문장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이 문장 변화에서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많은 새로운 문장이 추가된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최근의 수능과 내신의 트렌드를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약간씩 문장의 난이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구문의 포인트들을 조금 더 추가해뒀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두 번째, 원래 괜찮아 시리즈에는 엑서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매 강의 끝날 때마다
네가 수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복습용 exercis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정되어 있는 책이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만 말씀드릴게요. 워크북도 개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워크북이 뭐냐? 워크북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 내가 이 수업에서 뭐 배운다라고 했지? 까먹지 마. 구문. 문장의 구조를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이제 이 수업인데 너도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내가 여기 문장 5개 띄워줬잖아.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설마 수능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오겠어? 그럴 리는 없어. 그죠? 제가 가지고 온 문장들은요. 전부 다 고등학교 교과서 혹은 고2 모의고사 조금 더 나가서 고3, 3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 이미 출제됐던 걸 어떻게 수능에서 다시 내겠어?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수능에 나오는 문장들은 여기에 있는 문장과 구조는 똑같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별게 없는 게 영어 문장의 구조라고 해봐야 틀은 똑같거든. 다만 조금 더 수식어가 더 붙거나 어휘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네가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괜찮은 문장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웠던 똑같은 내용을 어휘가 달라진 문장에서도 적용할 줄 아셔야 돼. 마치 수학에서 기본 패턴 배우고 나면 숫자 바꿔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걸 하기 위한 것이 워크북이거든. 근데 워크북이 예전 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나왔던 책들은 그냥 계속 해석만 주구장창 시켰는데요. 단순히 해석만 시킨다라고 애들이 뭔가 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문법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좀 다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전면 개정해놨으니까 24학년도 교재를 조금 새롭게 구매해서 듣는 분들은요. 요 세 가지 목표, 문장의 구조, 이해, 문법 요것들 다 요 책과 워크북을 통해서 얻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됐죠? 자, 수업의 예습과 복습에 대한 것들은 매 단원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괜찮아 문장편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 수업 자체는 아닙니다. 본 수업은 아니고 본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거나 혹은 이후에 이제 다른 영어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뭐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영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로 돌아가시건 아니면 뭐 재종반에 들어가시거나 기숙학원에 들어가시거나 할 때 적어도 이제 영어 수업을 들을 때 이 정도 용어는 조금 알아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여기 OT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됐죠? 갑자기 생뚱맞게 이걸 자꾸 왜 얘기하느냐. 다시 얘기할게. 첫 번째, 네가 이 OT를 들으면서 조정식이라는 강사의 수업 스타일과 네가 추구하는 바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 물론 이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면서 저는 문장 성분 혹은 품사와 관련해서 문법 용어를 최대한 안 쓴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에 있는 강사가 설명하는 방식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OT 듣고 나면 1, 2강 뭐 좀 듣다가 나중에는 이해 안 돼서 책을 버리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어의 기본이 되는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 스타일이 맞는지 합이 맞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수업을 듣든 조정식의 커리큘럼을 이후에 따라가든 혹은 뭐 다른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듣든 혹은 학교나 이런 데서 더 이상 인강 못 듣고 이제 실강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요 정도는 알아야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 영어 수업을 듣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 제가 여기 문장 하나를 딱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문장 하나를 좀 띄워놓고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어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품사들이 다 있거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와우. 알죠? 감탄사. 제인이 마침내 그를 위대한 선생으로 만들었어.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말이야.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요 문장을 가지고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요것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품사라는 건요. 조금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연 가보신 적 있어요? 콘서트 같은 곳 가보신 적, 피디님 콘서트 가보신 적 있죠? 뭐 아니면 콘서트를 가보신 적이 없더라도 극장 가서 영화라도 보신 적이 거의 대부분 있으시죠? 그렇게 극장에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간 관객들이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은 좌석이에요.
관객들이 가서 앉는 자리라고요. 자, 속성부터 한번 알아보죠. 왜 내가 좌석에 비유를 했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좌석이라는 것 자체는 위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이제 우리 회사 근처에 극장이 뭐가 있죠? 제가 좀 거리가 좀 여기 서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가까운데 뭐 코엑스 같은 데 메가박스 같은 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메가박스 M관이라고 해봅시다. 요것도 요새도 M관이라는 데가 있나요? 어쨌든 메가박스 M관이라는 어떤 극장에 A열의 1번 좌석 A열의 1번 좌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M관의 A열의 1번 좌석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그 A열의 1번 좌석의 위치가 피디님 바뀔까요? 아니죠. 좌석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좌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항상 알아두세요. 문장 성분은요. 마치 극장에서요. 혹은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의 좌석처럼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좌석이라는 친구, 문장 성분이 어떤 친구가 있느냐 내가 크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 문장 성분은 주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내가 쭉 다 적어볼게. 서술어부터 얘기할까? 영어에서 문장 성분은 서술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주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목적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보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수식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문장 성분이 5개가 답니다. 요 5개가 단데요. 항상 보면 얘들의 위치가 조금 정해져 있어.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말과는 완전 달라. 우리말은 위치에 기반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언어가 아니야. 내가 한번 문장 한번 해볼게.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어순을 바꿔볼게요. 쥐를 고양이가 쫓는다. 피디님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쥐를 고양이가 쫓는다. 같죠? 자, 이번에 또 바꿔볼까요? 쫓는다. 고양이가 쥐를. 같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순을 아무리 바꿔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어순에 따른 의미 표현, 의미 이해에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방금 했던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 The cat. 우리가 알 수 없는 고양이, 특정하지 않은 고양이가 a cat이라고 합시다. A cat. 물론 쫓다라는 단어를 chase 이렇게 써서 쓸 수 있지만 run after이라고 해도 뒤쫓는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A cat runs after a mouse. 고양이가 쥐의 뒤를 달려가, 즉 쥐를 쫓아가. A cat runs after a mouse. 이해 가시죠? 자, 어순 바꿔볼게요. A mouse runs after a cat. 어순 바뀌니까 의미가 확 바뀐다는 거 알겠니? 쥐가 고양이를 쫓아가 확 달라지네 의미가. 그러니까 영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 성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극장에 혹은 콘서트장에서 좌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서술어는 무조건 주어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어는 반드시 서술어의 앞에 쓰여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유닛 1에서부터 배우긴 하겠지만 요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항상 주어가 먼저 서술어가 다음.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럼 목적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목적어라는 건 서술어 뒤에 들어가야 돼요. 서술어 동사죠. 보어도 똑같이 서술어라는 동사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문법 용어 너무 어려워야 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네가 그냥 문법 용어를 들으니까 그냥 거부감이 생기는 것 뿐이지 사실 이 정도 용어는 알아듣는다고. 피디님 주어라는 말이 어려워요? 목적어라는 말이 어려워요?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 실제로 내가 수업할 때 이런 문법 용어 거의 안 씁니다. 나한테 이제 뭐 이전에 다른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제 수업과 관련해 스타일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문법 용어 정말로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그냥 네가 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합을 보고 네가 어디서 영어 수업을 듣든 간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알아야 된다라는 틀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야. 들어봐. 근데 보어도 서술어 뒤고 목적어도 서술어 뒤란 말이야. 오케이? 요것만 알아도 문법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보어는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서술어 뒤에 들어간다는 게 느낌이 또 달라져.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수식어는 보통 수식받는 대상의 앞뒤에 쓰이는 게 기본이야. 수식받는 말의 앞뒤에 쓰이는 게 기본이야. 자, 수식을 받는 말 피수식어. 원래 피가 이제 당하다잖아. 피해자라고 할 때 피수식어의 앞뒤.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됐죠? 이제 저랑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저는 요것도 이제 각각 어떤 용어로 부를 거냐면 서술어를 the predicative verb인데 원래 그냥 동사를 줄여서 the라고 쓸 거고요. 주어를 subject를 줄여서 s라고 쓸 거고요. 목적어 object를 줄여서 o라고 쓸 거고요. 보어 complement 줄여서 c, 수식어 modifier 줄여서 m. 요거 둘은 거의 잘 안 쓸 겁니다. 아마 용어를. 요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제 품사라는 친구는 누구냐? 그냥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죠. 네가 콘서트를 보러 가, 영화를 보러 가, 공연을 보러 가, 뭘 보러 가든 간에 너는 티켓 끊어서 갈 거 아니야. 티켓 끊어서 이 중에 아무 좌석에나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는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어에 어떤 품사가 있느냐?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어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품사는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자, 대명사까지 포함시켜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명사나 대명사를 저는 수업 때 noun이라고 해서 n이라고 표시합니다. 됐죠? 명사와 대명사는 어떤 친구를 얘기하느냐? 자,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제인, 사물의 이름. teacher, 선생님, 어떤 직업의 이름이죠. everyone, 모든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죠. 모든 사람. surprise, 놀라움, 이런. 그러니까 놀라움이 선생님 왜 이름인가요? 어떤 감정의 이름이잖아. 이런 식으로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이 됐든 아니면 구체적인 대상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것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우리는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인이라는 말이 명사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 오케이? teacher이라는 말을 명사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 조금 어려웠던 것 surprise도 이것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놀라움, 감정의 이름이구나. 근데 everyone이라고 얘기하면 명사라는 게 조금 힘들단 말이야. 보통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one이라는 말이 물론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1, 2, 3, 4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외에 one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one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One can find happiness in the job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 PD님, 그리고 이 강좌를 보고 있는 너, 혹은 길 가고 있는 어떤 사람, 집에서 요리를 하고 계실 아버님이나 어머님, 누구든 어떤 한 사람은 다 one입니다. 그런 어떤 한 사람은 can find happiness in the job. 직업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직업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one은 뭘 가리킬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PD님,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는 one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 그래요. 사람이라는 이름에 붙이는 말이네. 그래서 이게 명사라고요. 이해 가시죠? everyone, 모든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제 이해 가셨을 거예요. 근데 one은 대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대명사로도. 다시. one은 뭘로도 쓸 수 있어? 대명사. 대명사가 뭔지 알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 자, 요 다음 문장 보면 느낌 딱 올 거야. 봐봐. This book is different. 이 책은 달라요. From the one on the shelf. 선반 위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자, 이 것이라는 뜻의 대명사거든. 자, 다시 이 책은 선반 위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피디님, 선반 위에 있는 뭐와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책이요. 그렇죠. 이렇게 one은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네. 이게 one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명사라는 친구는 도대체 여기에 있는 자리 중에 어떤 좌석에 앉니? 이거예요. 어디 앉는데? 주어 자리에 앉아요. 목적어 자리에 앉고요. 보어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 무슨 소린가요? 문장으로 보여드리죠. 여기 보세요. 제인이라는 명사를 한번 보세요.
문장 제일 앞에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있는 거 보이지? 힘이라는 말을 보세요. 이게 목적어거든. 동사 뒤에 서술어 뒤에 있는 거 보이지? 여기 teacher 보어거든. 서술어 뒤에 있는 거 보이죠? 됐죠? 선생님 여기 everyone's surprise 이게 이제 소유격이라고 이게 전체가 하나의 명사인데 모든 사람이 놀라움. 선생님 이것도 명사인데 얘는 자리가 어딘가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전치사라고 하거든. 다시 뭐라고 한다고?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네. 요것도 조금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서술어 뒤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자리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납득됐나요? 오케이, 좋아. 자, 근데 잘 봐. 요거 조금 특이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조금 지나가는 말로 a great teacher 이라는 말을 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서술어 뒤이긴 한데 이거 자 힘이라는 말을 내가 무슨 어라고 했더라? 대답해 볼래? 그래 목적어라고 했단 말이야. 야 그냥 네가 상식적으로 해봐. 잘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가 서술어야. 얘가 목적어야. 그리고 a great teacher 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 피디님 그럼 요 a great teacher은 서술어 뒤에 있는 게 맞긴 하고요. 맞긴 한데요. 보통 사람들한테 야 목적어 자리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서술어 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적어 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적어 뒤라고 대답하는 게 위치상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보어라는 친구는 서술어의 뒷자리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서술어 바로 뒷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술어 뒤에 있는 목적어의 뒷자리, 다시 서술어 뒤에 있는 목적어의 뒷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서술어의 바로 뒤에 있는 보어를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에 대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요. 보어 조금 이따 보어 아까 컴플리먼트라고 했죠. 주격 보어 두 개 합쳐 쓰는 겁니다. 목적어 뒤에 있는 보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목적 보어라고 씁니다. OC.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저는 두 용어 다 안 씁니다. 저는 애초에 이제 보호라는 용어 자체를 잘 안 써요.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더라? 수업에서 조정식이 가르치는 범위를 좀 배우고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티칭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개념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수업 때 보호라는 용어 안 써. 이거 몰라도 문장 이해하는데 충분해. 근데 너는 이걸 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수업에서 있잖아. 어떤 특정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를 설정해 주는 것도 내 역할이거든. 보호라는 용어 몰라도 영어 배우는데 큰 지장 없어요.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두도록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돼. 됐지?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아까 영어에서 중요한 품사로 동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동사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동사를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V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verb의 줄임말이죠. 동사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서술어로만 쓰여요. 여기도 보시면 made, 만들다라는 서술어로 그냥 동사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자주 나오는 동사. 네가 지금까지 영어 모의고사를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영어 모의고사를 안 봤더라도 내신 시험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적어도 한 지문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해석을 진짜 힘들어하는 동사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get이랑 take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get과 take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들어갈게. get과 take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 앞으로 get 나오면 좀 이렇게 좀 알아두자. 잘 봐. get이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이야. 물론 얻다라는 뜻도 있어. 얻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이거 얻다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봐. 광고가 사람들을 얻어요. 행동하도록. 그녀는 고양이를 얻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테이블 아래에서 고양이를 얻어요? 뭐 밀수하나요? 네가 봐도 좀 이상하지, 그지? 그러니까 get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물론 맥락에 따라서 얻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움직임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수거가 나옵니다. 자, get up 알죠? 일어나다. 봐봐. 몸이 up, 위로 올라오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야. 일어나다야.
get on 탑승하다 들어본 적 있니? 생각해보자. get on the bus. 자, on이 위쪽이잖아. 버스 위쪽으로 움직였네? 탑승하다가 되는 겁니다. 느낌 와요? 하나 더 가볼까요? get over 들어봤니? 극복하다. over이 뭐죠? 넘는 거잖아. He got over the flu. 자, 독감이라는 걸 got over 넘어서 움직였어. 극복하다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get 전부 다 기본은 움직임이야. 요걸 알면 여러 가지 수거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get up, get over. 그럼 get down은 뭐겠니? 그래, 아래쪽으로 움직이다야 그냥. 느낌 와요? 근데 여기서 움직임이 이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거든. 요거 한번 볼까?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She got under the table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직역해볼까? 그 여자가 움직였다. 어디로 움직였니? 테이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납득되시죠? 근데 여기 위에 문장인 단어가 똑같은데 중간에 갓 뒤에 the cat이라는 목적 하나가 끼어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로 움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녀는 이때 무슨 역할을 한 건데?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get은 주어가 직접 움직이거나 얘가 움직이도록 시키다, 만들다거나. 이해 갔어? 그래서 위에 문장 이렇게 돼요. 그녀가 시켰어.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로 움직이도록. 됐어요?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테이블 아래로 몰아냈다. 그림 그려지죠?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도록 시킨 거. 됐어요? 똑같은 그림이겠네?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고 시키는 거야. 가볼까? 광고는 사람들이 take action, 행동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시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이해 가시죠? 괜히 문장 해석이 어렵지 않죠? get 뭐라고요? 움직임. 근데 이걸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또 take가 있네. 아니 take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내가 방금 take action을 뭐라고 해석했는지 예민한 사람들은 눈치를 좀 챘을 텐데 뭘 거니? 뭐였니? 행동을 취하다라고 했죠. 네. take는요. 아하. 뭔가를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취하다, 가지다. 그러니까 take action 하면 행동을 취하는 거야. 그래, 조치를 취하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 다음 뭔가를 취한다는 술에 취한다 말고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취한다는 얘기는 그걸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로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ake는 앞으로 해석할 때 나오면 취하다, 필요로 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거의 100% 해석됩니다. 가볼까요? You should take in. 당신 안으로 취해야 됩니다. 즉 자, 네 몸 안으로 취해야 된다고, 섭취해야 된다고 됐잖아. 섭취해야만 합니다. Lots of sweets. 많은 단 것들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It took much energy.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To do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는 것은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죠.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 버려요. 내 숙제를 하는 건요. 됐잖아. 취하다, 가지다, 필요로 하다. 자, get과 take 모든 지문에 한 번쯤은 나오는 표현들인데 뜻들 좀 제대로 외워놓자고요. 다시 수업의 목표를 잊지 마. 큰 목표를 안 잊어야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단어 한두 개밖에 기억 안 나고 끝납니다. 자, 다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조정식이라는 사람은 티칭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야, 네가 수업에서 뭐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이게 영어의 기본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동사라는 품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동사 두 가지, take와 get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죠? 다시 문장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문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 얘기했고요. 동사인 주어 얘기했고요. made라는 소수로 얘기를 했고요. him 얘기를 했고요. teacher이라는 보어 얘기를 했고요. everyone surprise라는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목적어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남았죠? 형용사 남았죠. 자,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품사 중에는 형용사라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수업 때 이제 형용사라는 품사를 adjective의 줄임말로 adj라고 씁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수식어로 써요. 수식어로. 너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쓰이잖아. Great teacher,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수식어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수식어로 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얘가 보어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어에 대한 건 특별히 막 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 배워도 돼. 우리가 있잖아. 내가 보어라는 용어 하나도 안 쓰지만 이 책에서 아이고 이래. 유닛 2에서 위에 있는 주어에 대한 보어. 그 다음에 유닛 6부터 시작해서 유닛 9까지의 목적어 뒤에 붙는 보어에 대해 설명할 거거든. 근데 네가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난 여기서 보어라는 용어 하나도 안 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형용사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만 두시면 돼. 근데 수식어라는 거에는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더라? 부사라는 친구도 있더라 이거야. 부사. 됐죠? 자, 부사는 내가 수업 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dverb 줄여서 adv라고 쓸 건데요. 얘는 그냥 수식어로만 쓰입니다. 근데 얘의 특징이 있어요. 부사는요. 기본적으로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단 소위 얘기하는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봐봐. Finally, 마침내 만들었다 해서 수식을 받고 있는 동사를 부사가 바로 앞에서 꾸며주고 있거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명사는 수식해주는데 뭘 수식해? 형용사를 수식해. 죄송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근데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막 동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전부 다 부사가 꾸며주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바로 앞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야. 근데 도대체 부사가 위치가 자유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걸 알아두면 좋을 텐데. 얘 to one surprise 이게 전체가 일종의 부사 역할이거든. 얘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는데?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냥 생뚱맞게 문장 제일 뒤로 보내버렸죠. 이거 제일 뒤로, 제일 앞으로 보내도 되거든. 이렇게 위치가 자유롭단 말이야. 아, 씨발 머리가 존나 아프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보어나 수식어 파트는 내가 웬만하면 어떤 문법 용어를 써서 설명 안 드려. 여기서 네가 이것만 알면 돼. 들어봐.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친구가 있어. 우리 아까도 봤다? 어디에? 보이죠? 잠깐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따라 나온다?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 그래, 전치사는 항상 명사와 세트야.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지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전치사나 명사가 합쳐지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합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합쳐서 다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합쳐서. 또 어렵네. 그래서 쪼개면 힘들어요. 그 문장 성분 분석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보어랑 수식어 파트는 잘 몰라도 된다니까. 주어나 목적어까지 어떻게든 이해하다가 보어나 수식어 가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 내가 문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문법 용어를 웬만하면 안 쓴다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야. 근데 이제 알고는 가자. 도대체 전치사는 도대체 어떤 친구냐?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무조건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오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영어의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는 품사예요. 그냥 일종의 다의어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은 다의어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 얘들아 여기 to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to가 뭐뭐로 뭐뭐에게 이 정도의 뜻밖에 없다고. 그럼 이렇게 해석해봐. 모든 사람의 놀라움으로 모든 사람의 놀라움에게라고 해석되니?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 왜 그렇게 해석해? 이상한 문법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전치사는 조사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고요. 영어에서는 조사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달라요. 전치사는 그 자체의 다의어로 외우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 to가 있는데요. to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치사 to는요. 이런 그림이에요. 잘 들어봐. 내가 to 다음에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명사가 따라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He went to the school. 그가 학교로 갔어. 그가 학교로 갔어. 그가 학교로 갔어. 잘 생각해봐. He went to the school. 그가 학교로 갔어. 그가 학교로 갔어. 피디님, 그가 학교로 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동한 결과가 뭐라는 거죠? 학교 온 거죠. 좋아요. 전치사 to 뒤에는요. 어떤 결과가 따라 나와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to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볼게요. They voted the woman. 그들은 그 여성에게 투표를 했어. 자, 그래서 그 여성이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님 대통령이 된 거죠. 됐죠? 자,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여기 to에 에게 뭐뭐로 라는 말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to는 결과야. 다음 문장 한번 가볼까? 자, 잘 보세요. No avail.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데 하지만 avail이라는 단어가 쓸모란 뜻이에요. 쓸모. 알잖아. available. 이용 가능한. 들어본 적 있잖아. 해석해볼까? She took care of him. 그녀는 그를 돌봤다. 결과는 어때요? No avail. 아무 쓸모 없었어. 봐봐. She took care of him. 그녀는 그를 돌봤다. 그 결과는 아무 쓸모 없었다. 결론. 그녀가 그를 돌봤지만 쓸모 없었다. 납득돼?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내가 이제 뭘 보여드린 거냐면 내가 문장을 해석하는 패턴을 보면 좀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야. 얘가 일반적으로 참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to는 어디 어디에게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다 라거나 to의 벗의 뜻이 있어서 그러나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나는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조금 더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가버린다고. 그녀는 그를 돌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네. 그들이 그녀한테 투표를 해서 이 여자가 대통령이 됐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이게 되셔야 해요. 왜?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물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거거든. 수능은요. 듣기 문제 17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28개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아, 딱 하나 문법 문제 빼고 나면요. 27개. 이해력을 묻는 문제라고요. 아니, 그걸 있잖아.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여기 to가 뭐뭐에게 뭐뭐로라고 분석하고 있을 거야. 이해하면 된다고. 그들은 그녀에게 투표를 해서 그 결과 그녀가 이제 대통령이 됐네. 아, 그녀가 그를 돌봤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네. 이렇게 이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 틀을 위해서 지금 요걸 보여드린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야, 주어 자리에는 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지 할 때 명사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영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명사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one. 동사에서 모든 문장에서 한 번, 모든 지문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get과 take의 의미, 그리고 전치사의 유연한 해석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 수업은 이 모든 걸 다루는 수업이 될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까지도 알려드리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문장 읽는 법을 통해서 이해를 배우게 될 거라고요. 이게 우리 괜찮아 문장편에서 수업을 할 내용입니다. 자, 제가 OT가 조금 길어졌는데 OT 초반에 이 수업에서 다루는 범위 말씀드렸고요. 이 수업의 교재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업의 진행 방식을 맛보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정식이라는 사람의 수업 티칭 방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티칭 방식과 더불어 네가 앞으로 조정식의 수업을 안 듣더라도 혹은 뭐 조정식 수업을 계속 듣든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라는 관객은 표를 하나만 사서 맨날 서술어 자리만 들어가는 놈입니다. 명사라는 관객은요, 표를 여러 장 사는 놈이에요. 3장이나 사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자리 아무데나 들어가는 놈입니다. 형용사는 표 2개 사가지고 자리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들어가는 놈이고요. 부사도 표 하나 사서 맨날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웃긴 건 뭐냐면 수식어라는 건 이 문장이라는 극장에, 문장이라는 콘서트장에 여러 좌석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자유석으로 마음대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징들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영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캡처를 뜨거나 혹은 필기를 해놓고 항상 좀 보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확실히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이것만도 영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확실히 도움됩니다. 몰라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그냥 언어로서 너무 자연스럽게 키웠던 친구들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라면 아마 지금 괜찮은 문장편을 보면서 고민하진 않을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5문장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갔을 거거든요. 근데 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까 초반에 봤던 5문장 정도가 이해가 안 됐던 학생이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세게 할게. 설치지 마.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분당에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쪽 보면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좀 하다가 온 친구들이 좀 있어요. 뭐 한 1, 2년 정도 혹은 방학 때마다 해외에 갔다 오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를 자기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 회화로서의 영어를 잘하는 것과 수능 영어를 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니?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너무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를 해. 너 우리말 회화를 못해가지고 국어 영역 비문하기 어려워? 다르잖아. 수능이라는 시험은 애초에 대학 들어가서 네가 봐야 할 원서, 이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즉 학술적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당연히 그냥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추상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네가 영어라는 언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이 5개의 문장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졌을 때는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국어 영역 비문학을 봤을 때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을 그냥 눈으로 술술 읽되, 조금이라도 잘 안 읽히는 문장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조금 호흡을 가다듬어가면서 끊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근데 그 끊어 읽기 위한 거가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위치가 고정적인 언어다 보니 정확한 문장 성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과는 다르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되게 많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일상회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능통하게 회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웬만한 어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이 정도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끽해봐야 고3 3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만 가더라도 이해에 막힘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에 막힘이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끊어서 분석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어서 분석할 때 영어라는 건 위치에 기반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 성분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성을 명백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 규칙성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5개의 이 문장에서 막힘이 있었다면 괜찮은 문장편을 선택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어디서도 배워보지 못했던 해석법을 배울 거예요. 딱딱하게 우리말로 옮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요. They voted the woman to the president를, 그들이 그녀에게 투표를 해서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됐구나 라는 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하는 법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도 수준의 문장들을 물 흐르듯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됐죠? 자,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익히고 싶다. 그것도 기본 과정부터 탄탄하게 하고 싶다. 괜찮은 문장편으로 시작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워크북을 함께 구매하셔서 자가 학습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나은 선택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괜찮은 문장편 OT를 진행했던 저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